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합격의 법학원 김중영 강사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것은 바로 법무사 1차 객관식, 그리고 법원행시 객관식, 그리고 법원 승진 객관식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인데, 일단 취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민법이라는 학문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수험적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민법이라고 해서 어렵냐? 어렵지만 우리가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나름의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위해서 나름의 가이드를 마련해 놨는데 이게 바로 교환 자료입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 수험생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좋냐면, 우리가 식당을 들어갔어요. 식당을 들어갔는데 메뉴판을 봅니다. 근데 어떤 게 맛있는지 어떤 게 맛없는지 우리가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즉 민법을 아직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맛있다, 이게 나온다, 이게 안 나온다,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들어가 본 식당에서 먹어본 적 없는 음식들을 이제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메뉴판을 딱 봤을 때 첫 번째 1번 메뉴에 강력 추천 막 별표 5개가 되어 있어요. 아, 요건 사람들이 자주 먹는가 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선택과 집중을 위한 가이드 교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민법 학습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아하, 내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이 이거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음식, 그렇죠, 어떤 쟁점, 어떤 거 주문해서 이걸 집중적으로 먹어보고 음미하고 자랑을 할 것인지, 바로 그에 대한 자료예요. 자, 넘어가시면 이제 2페이지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꺽쇠 1번입니다. 무릇 어떤 법을 공부할 때 항상 개념부터 시작하죠. 민법이란 무엇인가?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은 이러한 민사관계에 관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 만들어둔 규범이라는 겁니다. 제가 누군가와 다퉜어요. 근데 그 다툼의 이유가 이런 민법적인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해결해야 돼요. 우리 둘이 알아서 해결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둘이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까지 가죠. 그럼 법원 입장에서는 자, 얘기를 해봐봐. 그 얘기를 두런두런 들어보고, 야, 이거는 이런 법률이 적용되거든. 즉 전 국민들이 함께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그걸 우리는 법률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법원과 관련된 관습법은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밑에 법원행시 기출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즉 음식으로 치면 아, 요거는 추천이 많이 없구나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법관님들이 전원 참여를 해가지고 요건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야. 일단 맛있는지 맛없는지 모르겠는데 먹어만 본다라는 거죠. 아, 그런 판례들이 몇 개 존재하니까 이런 추가 학습적인 게 필요하구나 정도로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시면 꺽쇠 2번입니다. 3페이지. 자, 이제 민법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조금만 더 추가 설명을 드리냐면 뭐냐면, 자, 기본 원리라고 하는 건요, 어떤 통치 원리, 다스리는 원리, 그리고 민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보면 국가가 어떤 원리를 설정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권력 분립이라고 하고, 그리고 법으로 다스리겠다,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다스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민법이란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 역시 우리 민법 안에서는 우리 민법만의 독자적인 원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법치주의는 당연하고요. 우리만의 원리를 갖고 싶어. 그걸 두고 우리는 신의칙이라고 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2번째 줄부터. 민법 제2조 제1항 여기부터예요. 권리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된다. 근데 원리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신의, 성실 개념 자체가 또 추상적입니다. 신의는 믿음이고 성실하다. 지금 중현이가 성실하게 강의를 하고 있나요? 즉 사람마다 그 주관적인 생각들이 다 각자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신의 측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당사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와 의무를 이행하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익과 신의를 고려하여 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원칙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추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민법은 추상적인데 이걸 조금 싫어하죠. 왜? 구체적으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음 단락 보시면 이러한 신의칙을 구체화시킨 게 바로 파생원칙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집중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 밥 먹을 거야. 어때요? 일반적이고 너무 추상적이에요. 뭐 먹을 건데 한식 먹을 거야, 중식 먹을 거야, 일식 먹을 거야, 양식 먹을 거야. 그쵸? 구체화 시켜야 돼요. 한 번 더 구체화 또 해볼까요? 일식 먹을 거야. 일식 먹을 거면 초밥 먹을 거야? 아니면은 초밥 아닌 뭐 우동이라든지 이런 거 먹을 거야. 그쵸? 계속해서 구체화 시켜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법원이 하는 역할이에요. 법원. 자, 법원 중에서도 우리는 최고법원이 있죠. 최고법원 바로 대법원이라고 합니다. 이 대법원이 바로 최종적인 해석권을 내어놓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대법원 판례라고 해서 바로 이거 학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신의칙에서도 대법원 판례 학습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도 아직 우리가 개념 학습은 안 했어요. 그냥 이런 걸 공부하는구나, 이런 게 메뉴판에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습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밑에 소멸시 완성 주장의 남용이라고 하는 것, 특히 아래 기출 분포만 보면요, 출제가 많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각 영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왜냐? 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니까 어디라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건 딱 여기서만 적용되는 건데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등장할 수 있고 저 부분에 대해서도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기출분포를 보면요. 역시 다 판례라고 되어 있죠. 구체화된 판례. 야, 이러한 사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무릇 인간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쵸? 약속을 지켜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바로 우리 민법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페이지 꺽쇠 3번입니다. 자, 이제 민법이라고 들어왔을 때는요. 우리가 누구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냐면 자, 요구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자, 수락하는 자가 나오거든요. 나 이것 좀 해줘. 응, 알았어. 라고 할 때 이분들을 우리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분은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질문을 바꿔볼까요? 왜 이분은 저한테 이걸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왜 이분은 이분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꺽쇠 3번이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민법이며 바로 당사자의 의사와 법률에 의하여 형성된다. 당사자의 의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 2시까지 여기에 나와서 같이 밥 먹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안 나오면 욕을 해야 되죠. 너 지금 어디야? 안 나올 거야? 바로 당사자의 의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욕을 두고 우리는 사적 자치라고 하는구나.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이러한 요구와 수락, 권리와 의무는 법률의 규정 또는 이제 법률 행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행위를 우리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상 우리 일상적으로는요, 다 법률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수험생분들과 저 사이도 법률행위입니다. 왜냐면 저는 강의를 이렇게 찍어서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드려야 되는 거고요. 우리 수험생분들은 또 어때요? 그 강의를 들어와서 로그인 하시고, 그쵸? 합격의 법학원이라는 학원과 강의 위탁 계약 등을 체결해서 이거 강의 들을래요? 라고 또 하시는 거죠. 다 법률행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로 이러한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면서 당사자의 의사표시, 가장 중요하죠. 중요히 강의 들을 거예요. 의사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해야 아는 거죠. 표시를 해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계약입니다. 계약. 그래서 지금 이제 이하에서 공부할 거냐, 우리가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걸 학습해야 되는지 들어와 본다라는 겁니다. 계약. 자, 넘어가 볼게요.
자, 5페이지입니다. 이제 꺽쇠 4번. 여기부터 시작하셔야 되겠죠. 법률 행위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게 일단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쵸? 만들어져야 돼요. 성립해야 됩니다. 법률행위라는 게 만들어져야 여기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오고요. 그쵸?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오늘 2시까지 만날까? 그래야 의무란 게 나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자 1번 보세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과연 성립하였는가? 자, 여기가 바로 민법 총칙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민법 총칙의 영역. 자, 1번 보시면 자, 계약의 성립 요건은 유효 요건에 선행한다. 지금 우리 어디 보고 있다고요? 여기 보고 있어요. 여기. 자, 이제 보겠습니다. 2번. 계약의 성립 요건으로서 검토해야 되는 것 양갈로 1번에 당사자라는 게 있구나. 이걸 두고 우리는 인이라고 하죠. 사람 개념을 씁니다. 바로 지금 우리 수험생이고요. 저고요. 우린 자연인이죠. 합격의 법학은 어때요? 단체라고 하죠. 단체. 이 단체가 바로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규율되는 것 법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양걸 2번, 이제 물건 필요하죠. 물건. 객체라고 하는 것.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 물건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교환 자료 다 물건이에요. 자, 들어가 봅니다. 대부분 물건이라고 하는 민법 영역에서 함께 출제되고 있으며 주물 종물을 제외하고 출제 비중은 물건이 훨씬 더 높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토지라고 하죠. 땅, 지적법상 필을 기준으로 규율되는 것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자, 건물 경우에는 독립하여 권리객체가 되는 요건, 즉 기둥, 주벽, 지붕입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길 가다가 건축 중인 신축 중인 건물들을 봤어요. 제 건물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기둥 보이고요. 천장 보이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벽도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여기 합격의 법원 확실한 건물입니다. 제 앞에 기둥 보이고요. 옆에 벽 보이고요. 위에 천장 지붕 보이죠. 자, 따라서 이런 부분들 이제 공부를 하게 되실 거고 밑에 보시면 대부분요. 주물 종물에 기출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아하, 난 이제 이걸 학습하겠구나 라고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바로 선택과 집중이 바로 가능하죠. 여기부터 본격적인 이제 집중 학습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아하, 주물, 주된 물건, 종물, 종된 물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 자, 양갈로 5번입니다. 6페이지. 이는 법률행위 해석을 통하여 확정되는데, 자, 법률행위를 이제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말을 했지? 이 친구는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쵸? 그 의미를 그 사람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겁니다. 즉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행동이라든지 어떤 거동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두고 우리는 해석이라고 하고요. 관련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아하, 그리고 네 번째 줄 보시면 독자적인 출제보다는 다른 쟁점이랑 함께 출제돼요. 즉 이 해석도 역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판례 학습이 중요하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출 분포표를 보시면 그닥 높진 않죠. 자, 근데 이제 로마자 1번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던 거고요. 자, 당사자 사이에 이제 우리는 계약을 볼 건데 이 계약의 유형이 상당히 다양해요. 우리 민법은 15가지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상당히 많죠. 이 15가지를 지금 규율하는데 이게 모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메뉴판이 엄청나게 음식점 메뉴가 많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 조화를 하진 않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기 메뉴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시그니처 메뉴가 있다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정말 시험에 나오는 건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정해졌다라는 거죠. 자, 어때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평소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뭘까요? 매매죠. 문방구 가서 볼펜 사야 돼. 서점 가서 책 사야 돼. 가장 많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뭘까요? 집을 빌리는 거죠. 왜냐하면 건물 소유주라면 상관이 없는데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 집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남의 집을 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계약이 가장 많겠죠. 자, 하나씩 봐봅니다. 자, 첫 번째 양갈로 1번에 증여입니다. 주는 거죠. 주는 거. 너 이거 가져. 이것도 가끔 합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무상계약이라고 해요. 어떤 의미냐면 그냥 좋아서 주는 거예요.
좋아서 너 이거 가질래? 바로 주는 것만 있는 거죠. 반대급부가 없다라는 말은요. 받을 수 없다. 저는 받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 수험생분들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냥 다 드리는 거지.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출제 분포가 그렇게 높진 않죠? 높진 않습니다. 자, 근데 넘어가시면 양갈로 2번에 매매는 거의 매년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보시면 쌍무 유상계약 중 가장 중요한 전형계약이며 매년 출제가 예상되고 갑을병의 객관식 문제도 가능해요. 가장 힘든 거죠. 사람들이 등장해요. 갑과 을이 X 건물을 사고 팔았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예약 완결건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줄 보시면 계약금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뉴스 등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먼저 지급합니다. 그렇죠? 집을 살려면 계약금을 먼저 지급해요. 그리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도금 그리고 잔금. 우리 민법은 계약금을 규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샀어요. 이제 내 집 장만 드디어 힘들게 했죠. 힘들게 내 집 장만을 해서 오랜만에 잠을 푹 잤는데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비가 엄청나게 내린 날에 천장에 누수가 우수수 돼가지고 비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산 물건에 하자가 생겨버렸죠. 그걸 두고 우리는 담보 책임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특별법에서도 규율이 많이 돼요. 자동차를 샀어요. 그렇죠? 자동차에 하자가 발견된 거죠. 아파트를 샀어요. 하자가 발견된 거죠. 제가 문방구 가서 볼펜을 샀습니다. 하자가 발견된 거죠. 그리고 우리 수험생분들이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교재를 삽니다. 그렇죠? 기본서를 사는데 중간에 하자가 발견된 거예요. 그렇죠? 훼손된 부분이라든지 인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등장한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 수험생분들이 얘기하셨죠? 바꿔주세요. 교환해주세요. 그게 다 담보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가장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출제가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완전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출제 분포 보시면 법무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계약금 담보 책임에 확실히 몰려 있어요. 그럼 법원행시도 보시면 계약금 담보 책임 쪽에 몰려 있고 법원 사무관도 역시 계약금에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양갈로 3번에 바로 임대차죠. 임대차.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 쓰는 거예요. 그렇죠? 집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입법자들이 또 대대적인 국민적 약속을 한 거지. 임대차라고 해서 빌려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보자라고 해서 그게 바로 임대차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매년 출제가 예상되며 가장 중요한 계약이다. 어떤 것과 함께? 매매와 함께. 판례도 상당히 많고요. 자, 일단 우리 민법이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 혹시 뉴스 등을 통해서 임대차 3법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민법에서 우리 임차인분들을 집을 빌리신 분들이요. 어떻게 보호할까. 그리고 주택과 관련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존재하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상가 건물 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해서 임대차 3법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가장 핵심은 결국 임차인 보호입니다. 자, 가장 많이 듣는 거 뭐죠? 지금 그쵸? 전세 사기라고 하죠.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지금 엄청나잖아요. 이 보증금을 지금 못 돌려받게 됐으니까 이걸 규율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건물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걸 내거든요. 우리 민법이라든지 기타 다른 법률에서 이런 보증금, 이런 권리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 것이냐를 규율하고 있고 당연히 출제자분들도 포커스를 거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 그래서 임대차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 넘겨보시면 확실히 기출분포가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법무사에서도 임차인 권리 주임보법 위주로 기출이 잘 되고요. 법원행시에서도 역시 임차인 관련된 내용들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법원사무관 역시 주임보법,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이렇게 잘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양으로 4번은 도급입니다. 도급. 이제 이거는 건물 신축 공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길 가다가 요거 건물 지금 짓고 있네. 아, 그렇다면 도급 계약이 체결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건축주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건축을 담당한 분양회사가 나오겠죠. 바로 분양회사가 도급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건물을 신축하는 건설회사가 수급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특별법으로 그렇게 법인대로 하는 거고요. 우리끼리 하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가인이 오랜만에 자기 대학 동창을 찾아가요. 엄태웅을 찾아가죠. 엄태웅을 찾아가서 제주도에 있는 내 땅에 아버님이랑 살 건물을 하나 짓고 싶어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엄태웅이 밑에 직원분들을 고용하셔가지고 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도급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엄태웅은 건물을 뚝딱뚝딱 지어내죠. 그러면 한가인은요. 공사 대금을 계약상 지급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고요. 읽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란 게 있어요. 지금 집을 제대로 지어야 되잖아요. 집을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짓는 거지. 천장에 누수가 또 우수수 쏟아집니다. 비슷하죠. 매매에서의 담보 책임과 비슷하죠. 수급인도 역시 담보 책임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번째 줄 보시면 여행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많이 안 이루어졌지만 어쨌든 우리 민법에서도 여행과 관련돼서 광범위한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고요. 그래서 밑에 분포표를 보시면 대부분 이제 판례 쪽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걸 알 수 있고 여행 계약은 조문. 아직은 이제 조문 위주의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법원 행시도 보니까 판례 위주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보시면 9페이지에 법원 사무관 역시 판례 그리고 여행 계약은 조문이죠. 지금 여기까지만 봤을 때 어떤가요? 아, 판례 학습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선택과 집중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최종적인 결국 학습 목표는요. 판례 학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던 거예요. 판례 학습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판례?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보자. 시그니처 메뉴들을 골라보자라는 겁니다. 집중해서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걸 고민했던 거죠.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글 5번. 자, 위임 계약입니다. 지금 저랑 학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의 전속 계약이 체결된 거죠. 학원이 저한테 이렇게 강의 부탁드립니다 해서 저는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따라서 수임인이 중연이죠. 제가 수임인이 보수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중심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중연이는 학원한테 어떻게 강의 보수를 달라고 할까? 이걸 두고 우리는 위임이라고 하고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제 법무사 합격하시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또 부탁하는 거죠. 저 지금 부동산 등기하고 싶은데요. 이게 바로 위임 계약이에요. 부동산 등기 사무를 법무사분들에게 맡기는 거죠. 그리고 저 지금 이런 분쟁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럼 누굴 찾아가요? 변호사분들을 찾아가서 사건 수임한다라고 하죠. 사건을 맡긴다. 그걸 바로 우리는 위임 계약이라고 합니다. 출제 분포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자, 그러면 양갈로 6번의 조합입니다. 자, 조합도 법무사는 그렇게 출제 분포가 높진 않죠. 근데 법원 행시는 최신 판례가 등장함으로써 계속해서 출제가 자주 되고 있다는 겁니다. 조합은 우리 수험생들이 동업계약 체결하시면 돼요. 동업계약. 이 친구랑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회사까지 만들 능력은 안 돼요. 물론 회사 만드셔도 됩니다. 다만 회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이제 상법적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 가지 절차라는 게 조금 까탈스러워요. 예를 들면 주식회사를 만들고 싶으면 주식도 발행해야 되고 그리고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그런 거 말고 그냥 단체 하나 딱 만들어서 우리 같이 동업하자라고 했을 때 그 동업이라는 걸 과연 우리 민법이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 조합이라고 하는 걸로 규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조합. 그래서 오히려 출제 분포가 법무사에서 낮은 이유는요. 상법이 1차 객관식 시험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상법적 영역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양갈로 7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 빼고 결국 매매랑
집중해서 보자 그러면 매매랑 임대차구나.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거죠. 가장 많이 하는 것, 즉 매매와 임대차를 빼고는 기타 전형 계약으로서 그닥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법원행시라든지 법무사 보면 소비대차는 나오죠. 소비대차. 돈을 빌리는 건 우리가 많이 하니까요. 친구야 돈 좀 꺼줘. 이걸 두고 우리는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내가 소비하려고 빌린 거죠. 빌렸는데 돈을 빌리잖아요.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와 관련돼서는 그래도 교수님들이 당연히 눈여겨봅니다. 왜냐면 돈을 빌리는 거니까 대여금이라고 하죠. 은행 가서 돈 빌리는 건 대출금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3번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유효해야 돼요. 지금 다시 우리 어디 보고 있는지 볼까요? 지금 성립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계약의 유형을 먼저 봤어요. 계약의 유형을 봤고 요게 유효해야, 즉 적법해야 권리와 의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수험생분들은 왜 이 강의를 들을 수 있을까요? 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중요한이는 의무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이걸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1번 보세요. 계약이 유효하려면 양갈로 1번에 당사자인 우리 수험생분들 그리고 저 권리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위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의사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문제되는 거 첫 번째 바로 반갈로 1번에 태아입니다. 태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우리는 태아라고 하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 민법은 이러한 태아도 보호를 해줄까? 원칙적으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5번째 줄 보시면요. 반드시 살아서 출생하셔야 돼요. 그렇죠. 살아서 출생을 해야 우리 민법이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산됐다라고 하잖아요. 모체 내에서 사산되면요. 이건 이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는 한정적으로 보호를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대로 2번 의사무능력자 그리고 미성년자 행위능력자 그리고 성년 후견제도 이런 걸 규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하, 맞다. 우리 민법에서 꼬꼬마 어린이 미성년자는 형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촉법소년. 그렇죠. 형사법적으로 책임을 안 져요. 그럼 민법적으로도 책임을 역시 안 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미성년자와 거래를 튼다라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가볍게 읽어보겠습니다. 의사 무능력자의 경우에는 판단 기준, 과연 의사 능력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판례가 나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줄 특히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입니다. 이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가 현재 가장 핫하게 문제되는 거죠. 왜냐하면 겉으로 봤을 때에는 이 친구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외형만 봤을 때는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해도 주민등록증이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민증 위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등장한 게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봐보세요. 첫 번째 줄에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계약입니다. 진짜 판례 하나 있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엄청나게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면서 결국은 신용카드 계약을 꾸역꾸역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신용카드를 긁었겠죠. 그리고 그걸 본 부모님이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민법이 어떻게 규율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학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갈로 3번 보시면요. 부재와 실종이에요. 자, 부재라는 개념을 우리가 많이 쓰죠. 지금 김중현 선생님 자리에 없으신데요. 부재. 근데 우리가 원하는 민법의 부재는 그런 부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종도 어때요? 우리 아이가 지금 실종됐거든요. 라고 한다라는 것은 찾기 위해서 실종 신고를 하는 거죠. 우리 민법이 원하는 실종은 그 실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종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실종돼서 사람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재와 실종은요. 권리 능력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갈로 4번 가장 중요하죠. 법인입니다. 단체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법인사단 드디어 나오는 종중입니다. 바로 이 비법인사단 대표적인 종중이고, 자, 본문에 있는 내용은 복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밑에 분포표 보세요.
자, 법인 파트는 거의 매년이죠. 왜냐하면 상법에서 이제 주식회사 등도 같이 등장하고 가장 많이 문제되는 단체와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은요, 지금 합격의 법학원이라는 단체와 거래했어요. 어떤 의미냐? 저와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를 하면 괜찮습니다. 확실히 대등적 입장이거든요. 근데 한 집단이 법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수험생분들은 보세요. 개인입니다. 물론 대등적 입장에서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단체랑 싸운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단체에 대해서 규율을 해서 어때요? 이분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는 게 바람직하죠. 제가 단체와 싸워서 이길 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힘을 더 받아야 돼. 아, 그래서 법인은 진짜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장 나오라 그래 라고 하는 이유예요. 종업원 나오라 그래 라고 안 해요. 사장 나오라 그래. 그럼 사장님이 나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라고 하는 분이 인사를 하고 사죄를 하는 거죠. 뉴스를 보면 맨날 대표이사가 나와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법인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법표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래 넘겨보시면 법원 행시에서도 역시 법인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갈로 2번에 보시면 우리의 계약의 목적이 확정돼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며 적법 타당해야 된다. 즉 어떤 말이냐면 지금 우리 수험생분들이 체결한 계약이 확정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강의를 어떤 식으로 드는지 확정돼야 되고 그게 실현이 가능하죠. 당연히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목적 달성에 있어서 우리가 법 위반한 게 있나요? 없죠. 적법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타당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이 바로 반갈로 1번의 반사회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때요? 좀 추상적이죠. 사회 질서에 반한다?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제가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쉽사리 답변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대법원이 판례로 이건 사회질서 위반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 대리모 계약이 되나요? 절대 안 되죠. 대표적으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한 행위들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반사회 질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갈로 2번 이것도 용납이 안 되죠. 불공정 법률행위 용납이 당연히 안 됩니다. 어느 하나가 갑의 입장에서 일방적인 이익을 보고 어느 하나가 을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이런 불공정한 행위는 우리가 용납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뉴스 등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는 거 공정한 사회, 그렇죠? 공정한 기회. 이게 가장 많이 강조되는 이유도 민법에서 이걸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정한 거래를 터야 된다라는 거죠. 불공정한 거래를 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나와 너가 나름의 공정성이 있어야 돼요. 다만 그 공정이 꼭 진짜 정말 딱 돈같이는 아니에요. 그쵸? 나는 요 정도 할 수 있는데 너는 이 정도만 할래?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10개를 해요.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은 2개만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건 수험생의 2가지. 수험생이 저한테 원하는 건 10가지. 합치됐죠. 공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등한 입장에서 저는 요 정도만 해주셔도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걸 두고 우리는 공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넘겨보시면 13페이지에 분포표 보시면 확실히 판례 쪽이죠. 판례 쪽. 판례 쪽 잘 알아주시고 자, 그다음에 양갈로 3번입니다.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된다. 지금 우리 수험생분들의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됩니다. 중연히 강의 들을 거야. 그래서 등록 신청을 했고 강의 수강 신청을 했는데 제 강의가 아닌 거예요. 어때요? 착오가 이뤄졌죠. 바로 거기에 대해서 규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릇 사람이란 건요 완벽하지 않아요. 가끔가다 착각을 일으킬 때도 있고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타인이 어떤 사기를 치거나 했을 때 의사표시에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 민법은 반드시 규율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도 역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넘겨보실까요? 기출분포표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법무사 기출분법표 보시면 거의 이것도 매년 한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법원행시도 보시면 뜸붕뜸붕 나오긴 하지만 경연제로 나오긴 하지만 역시 중요하게 기출이 되고 있고요. 법원사무관도 역시 경연제로 나오고 있긴 있지만 거의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무사를 기준으로 해서는 17년 이후부터는 거의 꼬박꼬박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의사표시에 대해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우리가 착각을 일으켰다라고 했을 때 우리 민법은 그거를 착오라고 이제 하겠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타인들에게 어떤 기망을 당한 거예요. 야, 중현이 강의 진짜 잘하는데 그러니까 강의 꼭 수강해 라고 딱 펼쳐봤는데 우리 강의가 딱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럼 야, 생각보다 별론데 그럼 나 속았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속았다를 민법에서는 이제 기망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법에서는 이걸 사기죄로도 규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갈로 4번이죠. 자, 대리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해요. 내가 못하니까 제3자한테 부탁해서 너가 대신 좀 해줄래?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이요, 직접 강의를 못 하잖아요. 왜냐? 법인이니까. 그러니까 저랑 위임 계약을 체결해서요. 중현아, 강의 좀 부탁할게. 그쵸? 강의와 관련된 권한을 저한테 부여했죠. 그러면 저는 누구를 위해서? 학원을 위해서 강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강의를 제공해요. 그걸 두고 우리는 대리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매년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출분법을 보시면요. 16, 17, 18 법무사 역시 잘 나오고, 자, 법원행시도 거의 매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법원사무관도 거의 매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대리는 이만큼 중요하구나. 많이 나오면 두 문제까지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제가요, 학원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딱 여기 와가지고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저는 권한 없이 학원이랑 그 어떤 계약 관계도 없이 강의를 하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공부한다. 가끔 가다가 대리인이라고 사칭하시는 분, 그쵸? 자식이라고 사칭하시는 분, 내가 채권자라고 해서 사칭하시는 분들이 등장하죠. 바로 범죄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민법적으로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형법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막 횡령, 배임 이런 쪽에 밀접 관련성이 있다 보니까 아하, 여기는 중요하구나. 그래서 많게 나오면 두 문제까지도 출제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요. 양갈로 5번. 조건과 기한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 이거 해줘.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 있어. 야, 우리 이거 할 건데 내일부터 할까? 그쵸. 이것 좀 해줘. 근데 조건이 있어.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조건, 기한입니다. 역시 이것도 중요한 판단 인자기 때문에요. 밑에 기출분포 보시면 법무사는 기출분포 조금 높습니다. 근데 법원행시의 경우 최근에 나온 이유가요. 판례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판례가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법원행시에서 출제가 됐고요. 법무사는 출제가 자주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출제가 자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얘도 학습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하죠. 그리고 기한부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했어요. 기한이죠. 언제 시작했다고요? 2시부터. 그리고 조건이 달려있죠. 강의를 하는데 교환을 만들어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교환과 관련돼서 수험생분들이 이 교환을 보고 어떤 걸 집중적으로 학습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쵸? 바로 이런 것들이 조건이 딸려있고 기한이 딸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2번 보세요. 이러한 유효 요건을 제대로 못 갖춘 겁니다. 그러면 권리 의무가 나와야 되는데요. 반대 형상인 거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권리 의무가 안 나오거든요. 이게 안 나오는 거지. 즉 요구할 수 없고요. 저도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요구할 수 없고 안 해도 됩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계약이 무효가 됐다, 계약이 취소가 됐다고 하거든요. 자, 양걸 1번 보시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있고요. 무효행위 추인, 전환, 취소와 추인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학습하겠구나 해서 넘겨봐 주시면
자, 분포표 한번 볼까요? 법무사는 매년 그냥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완전 특 A급 쟁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분포표 보시면 꽉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법무사는 무조건 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그니처지, 무조건이지. 그냥 바로 나오는 거야. 어떤 의미예요? 그냥 얘는 메인 메뉴 나오기 전에 바로 그냥 기본으로 드리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여기부터도 이제 또 챕터가 들어가거든요. 자, 로마자 4번 보세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적법 유효하게 체결됐습니다. 자, 이제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권리자께서는 요구를 하겠죠. 요구를. 그리고 저는 이행을 하겠죠. 바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잠깐 쉬었다가 로마자 4번부터 또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